한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제법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위암의 발생률도 꽤 높았었고요. 우리 식사 문화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한 해에 한 400만, 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위염과 같은 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최근에는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대표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봐도 하루에 한두 분들 정도는 꼭 속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한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하다, 자꾸 트름도 나고 밥도 못 먹겠다, 배에 가스가 찬다, 때로는 위경련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긴장이 만연한 사회나 우리가 음식을 좀 기호식품을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거, 또 최근에는 외식이라던가 배달 음식, 또 가공식품의 섭취들이 늘면서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넘어오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위벽의 세포는 어떤 강한 산을 견딜 수 있게 어떤 분화가 되었지만, 식도에 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산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과학 실험 시간에 염산을 탁 떨어뜨리면 지식하고 이렇게 부식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증상이 식도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가슴앓이라고 해서 가슴이 쓰리거나 아픈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목에는 뭐가 없다,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도 많고요. 때로는 산이 식도를 지나서 기도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천식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식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해식도와 같은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속이 쓰려서 깬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위와 식도 사이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괄약근들이 약해지는 거,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괄약근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 좀 약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후인 것도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치매 분비가 적어지는 것, 그리고 식도 점막의 건강성이나 식도 점막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도 분비가 왕성하고 식도의 점막의 건강과 운동성이 좋다면 산이 살짝 넘어왔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인의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과식이나 야식, 폭식, 이런 것 모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으면 보통은 병원에들 가세요. 그래서 처방받는 약이 그냥 혼자서 먹을 때는 약국에 가서 제산제를 사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과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이고 잠깐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대증 약들을 복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증 약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제산제와 같은 그런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그 성분 때문에 치매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습관들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염증이라는 것에도 물론 포커스를 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류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위에 머물러야 되는 산이 거슬러 올라서 식도로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왜 거슬러 올라올까? 이것을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산이라는 유형의 물질이 식도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내부의 흐름, 내부에 있는 압력, 무형의 것들이 이미 위로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증상들을 들어보면 명치 끝이 답답했다, 속이 더부룩했다, 트름을 자주 했다, 배에 가스가 찼다, 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다 차서 먹기 싫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복진을 했을 때도 위가 주변, 그러니까 명치나 양쪽 횡격막 주변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건 이렇게 입에서부터 먹어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자꾸 위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을 정상화시키는, 그 무형의 압력들이 거슬러 오르는 것을 풀어서 밑으로 잘 내려가게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담을 없앤다던가 염증을 없앤다던가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고 장기화된다면 환자분들께서도 염증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무엇이 내 위산을 위로 거슬러 오르게 하는가, 이것들을 좀 찾아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산이 올라와서 쓰린 것 같다 할 때는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이 산을 중화시켜서 밑으로 내려보낼 테니까 가장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요. 음식에 있어서 생식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늦은 시간에 먹고 잔다던가 밥 먹고 바로 눕는다던가 이런 습관들은 고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으면 한 몇 분이라도 좀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식후에 100보를 걸으면 99살까지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식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조금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관략근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산이 좀 더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는 저는 좀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 이런 것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뭐 고들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쓴바귀도 있고, 그 다음에 민들레, 이런 것들이 좀 쌉싸래한 맛이 나죠. 이런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의 공통점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리적인 화도 조금 가라앉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 습관에서만 찾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훨씬 그런 스트레스, 화로 인해서 발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폭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이후에도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을 이렇게 고추장 베이스로 묻혀서 꼭꼭 한번 씹어 먹어봅니다. 첫 맛은 쓰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는 단맛이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죠? 인생의 쓴맛을 안 후에야 인생의 달콤함을 아는 것처럼 쓴나물 무침을 먹으면 실제로도 염증도 가라앉히고 약간 화가 났던 신경계도 진정이 되지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쓴 나물을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시길 권합니다. 생리통은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통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정도가 생리통을 경험한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프면 하루 이틀 정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좀 더 심하면은 뭐 생리를 먹게 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진통제로 넘길 수 있는 생리통도 있지만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일상생활을 며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리통은 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신호,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있으면 요즘에는 진통제라는 너무 간단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통이라는 현상은 내 여성의 몸과 마음에 뭔가 불균형함과 불편함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과 같은 자궁 내 질환이나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성 생리통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보게 되는 1차성 생리통 환자들은 병원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진료한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초경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원인 질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생리 때마다 생리통이 발생하고 이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라는 약물은 모든 약물이 그렇듯 부작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 진통제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복용하다 보면 그 진통제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자꾸 용량을 늘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리통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내게 된 내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진통제로 통증을 가리는 동안 그 몸의 문제들은 점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생리통이라면 몸의 문제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생리통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들은 생리통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들입니다.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기호식품 같은 잘못된 음식들의 섭취로 인한 부실한 영양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고 낮밤도 모르고 사는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신호들을 교란시키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리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와 함께 한의학에서는 자궁과 난수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랫배, 하복강의 흐름들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아랫배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면 생리통이나 이런 것도 잘 발생하지 않고 또 여성의 임신도 잘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골반 내 우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복강 쪽의 혈액의 흐름들이 떨어지면서 한의학적으로 치면 담음이나 어혈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만성, 염증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배 쪽으로의 흐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치료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이 아랫배라는 공간에는 자궁 난소뿐만 아니라 방광이라던가 직장도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소변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대변의 배설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께 서로 유관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뜸도 뜨고 침도 쓰고 약물도 쓰고 생활습관의 변화들을 통해서 아랫배 쪽으로의 순환을 개선하는데요. 제가 생리통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점 중에 하나는 아랫배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 가슴 쪽으로 흐름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핏뱃에 물을 담아서 윗뚜껑을 딱 막으면 밑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원인 자체는 가슴 쪽으로 흐름이 몰려서 아래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복강 아랫배 쪽의 문제지만 가슴을 풀어줬을 때, 가슴 쪽을 잘 소통시켰을 때 생리통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사에 있어서는 저는 무엇보다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나 사 먹는 음식도 조금 줄이면 좋겠죠. 실제 통계를 봐도 우리가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집밥,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적게 먹고 과자라던가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생리통이 증가했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가공된 음식들을 일단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그리고 된장, 전국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조금 더 먹고 제철 식재료 중심으로 집밥을 해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좀 추천하는 음식을 한 가지 들자면 바로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좀 서늘하고 열을 좀 내리는 작용들이 있고요. 또 뭐 눈도 좀 밝게 하고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데요. 그 영양 성분들을 보면 비타민 A나 판토펜산 같은 것들이 풍부하고 또 귤보다도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뭐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황이나 철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일종의 건강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장의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거나 이렇게 볶아서 먹는데요.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는 브로콜리를 따뜻한 스프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브로콜리 자체가 줄 수 있는 어떤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따뜻한 스프에서 느낄 수도 있는 마음의 위안, 몸의 위안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렇기는 하지만 브로콜리 같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종의 요오드 대사를 약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딸이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브로콜리 스프를 한번 끓여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춘이 지나고 살짝 날씨도 따뜻해지고 조금씩 풀리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입맛도 자꾸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하기도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 막 아프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몸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적응이 꼭 편하게만 한 게 아니라 때론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입춘 지났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우수절기가 오고 다음에는 이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절기가 됩니다. 이 세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이 우리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날씨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농사 주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우리 절기에 따라서 기후나 온도, 습도, 날씨가 변하면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미세하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늘 교류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 몸도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응이 잘 일어나면 좋은데요. 잘 일어나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환자분들처럼 뭔가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몸의 부대낌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 내내 춥고 움츠려들었던 몸이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하면서 온도나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나고요. 또 더운 여름에서 서늘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런 변화들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이 변화하는 시점이 환절기의 건강들이 많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음에 속하는 여성은 음의 계절에 속하는 차갑고 어두운 계절에서 따뜻하고 밝은 계절로 넘어가는 봄에 좀 더 힘들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양에 속하는 남자는 뜨거웠던 여름 계절에서 차갑고 정적인 가을로 넘어갈 때 좀 더 부대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어떤 음양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말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남녀의 차이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 그리고 어떤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계절 변화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적이고 고요한 걸 좋아하고 가만히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봄과 같은 계절에 좀 더 계절을 타면서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은 가을로 넘어갈 때 조금 더 계절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난 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충전하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보낸 사람들은 환절기가 되어도 건강에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과로를 하고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환절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몸과 마음이 부대끼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 변화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절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요. 봄이라는 계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겁니다. 아마 얼마 전부터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걸 느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겨우내 이렇게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려는 어떤 자연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들이 어떤 식물의 어떤 변화들도 일으키게 되고 나무도 이제 새순도 올라오고 꽃도 피우고 이런 것들과 맞물리죠. 전체적으로는 어떤 기후의 변화에 의한 것이겠지만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을 맞아서 이 봄의 환절기에 좀 더 몸과 마음이 부대끼고 힘든 환자분들에게 봄바람을 잘 타야 된다. 때로는 봄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의 변화의 바람을 잘 순응해서 잘 타면 내가 새롭게 소생하는 힘을 가지고 새롭게 계절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잘 타지 못하면 어떤 병이 나고 1년의 시작이 잘 맞물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 이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길을 막는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막는 저항이 있을 때 생기는 어떤 우울증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던가 괜히 잠이 안 온다던가 때로는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변화의 바람을 탈 만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춘곤증이라고 표현하는 자꾸 졸린다던가 자주자주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던가 무기력하고 뭔가 의지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봄 바람이 잘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 의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양의 오래된 의서에서는 이렇게 봄에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꽉 묶지도 말고 옷도 또 꽉 조이는 옷을 입지 말고 조금 머리도 느슨하게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옷도 좀 편안하게 꽉 조이지 않게 헐렁하게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마치 내 집 앞에 있는 뜰을 산책하듯이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으로서는 상을 주되 벌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이잖아요. 이때는 벌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이렇게 가둬뒀던 죄인들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봄이 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웬만한 죄인들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봄의 계절의 의미에 맞는 어떤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봄에는 봄 소풍, 가을에는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뭔가 무기력하고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고 힘들다면 한번 가볍게 음식을 차려서 봄 소풍을 나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때 권하고 싶은 음식은 바로 봄나물 주먹밥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새로운 나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쑥과 어떤 취나물인데요. 쑥과 취는 또 성질이 쑥은 좀 따뜻하고 취나물은 좀 서늘한 성질이 있어서 서로를 합하면 맛과 향을 북돋우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성질을 취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쑥과 취나물을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는 깨소금, 참깨, 들깨나 소금으로 간장 이렇게 가볍게 나물을 무치고요. 그 다음에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서 여기다 버섯장아찌가 있으면 버섯장아찌 아니면 다른 장아찌라도 섞어서 자기 모양 대로 먹기 편한 대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볍게 된장 한 스푼 넣어가지고 후룩 된장국 끓여서 보온병에 넘어가지고 한번 봄 소풍을 나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맨발로 걸으면서 가볍게 싼 도시락을 듣고 집 앞에 정말 몇백 미터 앞이라도 나가서 봄이 오는 것들을 맨발로 걷고 봄바람을 맞으면서 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걷다가 봄나물 주먹밥과 된장국으로 한 끼를 맛있게 먹는다면 봄에 일어나는 어떤 힘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새롭고 힘차게 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쑥과 취나물 말고도 봄에는 다양한 나물들과 새순들이 나는데요. 이런 나물과 새순의 특징은 그 고유의 향이 있고 제법 쌉싸래한 맛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식물로는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에 그런 맛과 향을 가진 물질들을 축적하는 건데요. 우리는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깨어나기 위해서 이 맛과 향을 더 즐기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저장식품, 연장식품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나물이나 새순에 많이 풍부한 칼륨 등을 통해서 전해질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독특한 맛과 향은 일종의 가벼운 독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약간의 독을 섭취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면역 기능을 부활시키고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봄나물과 이런 새순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이 식물의 고유의 성분들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신체 기능들을 자극해서 깨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 봄나물과 새순을 양껏 즐기면서 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있죠. 뭐 비염도 있고 알러지 피부로 올라오는 반응들도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눈이 가려가지고 막 눈이 충혈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테스트들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병원에 가셔서. 그러면 알러지 요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 분도 있고 특정 음식물에만 알러지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전에는 잘 접촉도 하고 잘 먹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특정한 것들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필요한 거긴 합니다. 우리 몸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건데 현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 처리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꽃가루라든가 홀씨처럼 뭔가 뚜렷한 알러지가 있다 하면은 그걸로부터 일단 피하는 게 좋겠죠?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마스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외출하고 나서 잘 씻고 코라든가 이런 양치, 코 청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막에 붙어있는 물질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이 1차적인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봐야 될 것은 알러지가 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점막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도 좀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코, 구강, 입, 목 이런 부분들 다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위와 장도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에서 과민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 그 사람의 점막의 면역력을 떨어뜨렸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치료라든가 생활 습관을 가져갔을 때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상태가 있으면 알러지 반응도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러지가 일어나는 건 면역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웬만한 건 우리 면역계가 감수를 하고 이것은 그냥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고 있는 게 알러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은 없는데 까칠해진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역계의 부하를 돕는 거 그리고 신경계통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점막의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장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관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알러지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음식에 있어서도 뭐 발효식품들, 전통적인 발효식품들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에 비료할 수 있는 화학비료나 농약에 비료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뱃속 농사, 장의 농사를 잘 지어주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알러지 반응들을 좀 잠재울 수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계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그 세팅 포인트를 바꿀 때 소모를 하게 되고 또 겨울 동안 만들어졌던 노폐물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 음식조차도 우리가 잘 먹겠다고 해서 소화되기 힘든 음식들 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던가 육류를 섭취하다던가 그 다음에 늦게 먹는다던가 이런 식의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탈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뭐 옷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체온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뚝 이르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왜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다니면서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시는 그런 식으로 체온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있고, 체온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체온의 상실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따뜻한 차라든가 음료를 좀 즐겨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음식에 있어서는 조금 소화가 되기 편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새로 나는 나물이라든가 새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드시면 그런 것들이 향이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안의 기운의 소통도 돕고 우리 몸이 면역계를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수면 시간을 너무 짧지 않게, 그러니까 해가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도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좀 생활 습관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 입춘 오신반이라는 게 있어요. 입춘이 되었을 때 왕이 내리는 일종의 음식인데 5가지 신이라는 게 매울 신인데, 여기서는 향이 좋은 재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새로 나는 향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달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요즘 냉이도 나고, 이렇게 봄나물 중에 향이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양도 하지만 우리 몸의 어떤 내부의 흐름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우리 몸이 어떤 일종의 해독 과정인데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는데, 몸의 흐름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봄에는 향이 좋은 나물과 채소, 그리고 새순,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실제로 쓴맛이 나는 거에는 일종의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맛을 먹지 못하는 것, 쓴맛의 맨 마지막에 적응하는 것은 그런 독성 성분을 아직 아이들은 장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쓴맛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가면서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쓴맛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만나는 어떤 아까 말했던 쓴맛이 나는 식재료의 쓴맛은 본래 개들이 자연에서 자랐다면 가지고 있는 쓴맛보다 훨씬 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맛을 조금 거부감이 든다면 약간 뭐 데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맛을 빼내고 나서 먹는 것이 좋고, 일단은 심리적인 거부감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꼭꼭 씹어 먹어보다 보면 쓴맛만 가진 건 없거든요. 쓴맛 속에 단맛도 있고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그냥 부드러운 음식, 먹기 편한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꿀떡꿀떡 삼키고, 또 왜 건강을 위해서 뭘 먹으라는 분들도 주스 내서 먹고 즙 내서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잘 씹지 않는 습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씹지 않고 삼키다 보니까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들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입맛은 저는 길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어떤 음식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식성이 변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자꾸 가공된 음식들, 단맛에만 적응된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맛만 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 그리고 조금 약한 맛으로 한번 식재료 자체의 맛을 느끼면서 한번 적응해 보는 거, 새로운 도전 목표로 올해는 내가 좀 쓴맛 나는 것들을 좀 먹어보겠다, 쓴맛 속에 단맛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